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메모리 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캐시 여러분 학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캐시의 구조가 요 세 가지, fully associative, direct mapped, set associative 캐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구조가 왜 어떻게 저렇게 설계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기본적인 캐시 설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내가 서두르지 말아요. 천천히 해야지. 내가 서두르다가 항상 캐시는 메인 메모리, 즉 D램으로 된 메모리가 크지만 메모리로 가는 거는 상당히 여러 사이클 걸려요. 보통 여러분이 사용하는 i7에서는 최소한 200사이클 이상 걸려요. 과거 80년대에는 메모리 액세스하는 게 10사이클이 안 걸렸었는데 메모리가 CPU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200사이클, 앞으로 미래에는 1000사이클이 넘어갈 수 있어요. 또 CPU를 중심으로 CPU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빅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돼.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캐시는 메인 메모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메인 메모리의 일부야.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메모리는 D램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CPU 내부에는 주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주소는 가상 주소예요. 그게 프로그램의 주소야. 가상 메모리, 각 프로세스마다 각 프로그램마다 갖는 자신의 가상적인 메모리 안에서의 주소. 프로그램 안에는 명령어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익스큐션 스테이지에서 데이터의 주소를 발생시키면 얘는 다 가상 주소예요. 그냥 자기는 그게 디스크에 있는지 메모리에 있는지 고려 안 해. 자기 생각하기에 로지컬한 머신 스테이트인 이 메모리, 가상 메모리에서 명령어나 데이터를 읽어와서 CPU 내부에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메인 메모리, D램은 피지컬 어드레스를 사용해요. 걔는 D램의 실질적인 주소야. 실질적인 주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 챕터의 뒷부분에서 배우겠지만 가상 메모리라는 걸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가상 주소, 버추얼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명령어나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해당하는 가상 주소에 해당하는 명령어나 데이터가 피지컬 메모리, D램에 어디 있는지 D램의 주소를 TLB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트랜슬레이션을 실시간으로 해줘요. 되게 99몇 프로, 99% 이상 정확하게 바로바로 트랜슬레이션 해주니까 바로 실시간 트랜슬레이션에서 피지컬 D램의 주소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캐시는 이 피지컬 어드레스로 액세스한다. D램의 주소로. 자, 캐시는 프로세서 내부에 있거나 프로세서 가까이에 있는 작지만 빠른 메모리예요. 왜 빠르냐? 작아서 빠르고 빠른 메모리, SRAM이라 빠르고 스태틱 램이라 빠르고 가까이 CPU 내부에 있거나 바로 옆에 있어서 빨라요. 그런 메모리예요. 캐시가 작동하는 메모리 하이라키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프로그램의 로컬리티를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특정 명령어나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되면 해당되는 명령어나 데이터는 한 번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in the near future, 몇 사이클 뒤에 다시 그 명령어나 데이터를 참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메모리로 가는 게 오래 걸리니까 메모리에서 가져온 명령어나 데이터를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CPU 내부에 저장했다가 다음번 그 명령어나 데이터가 액세스할 때 재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캐시를 두는 거예요. 캐시를 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템포럴 로컬리티고, 같은 주소에 대한 레퍼런스가 몇 사이클 뒤에 또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대개는 루프 때문에 명령어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죠. 두 번째는 스페셜 로컬리티. 그건 뭐예요? 어떤 특정 주소의 명령어나 데이터가 액세스 된다면은 바로 인접한 그 다음 명령어의 주소나 그 다음 데이터도 액세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명령어들이 되게 순차적으로 액세스되고 어레이 같은 경우도 별일이 없는 이상 순차적으로 액세스되죠. 그래서 메모리로부터 CPU 내부로 명령어나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메인 메모리를 가져올 때는 하나의 명령어나 하나의 데이터만 가져오는 것보다는 하나의 블락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게 유리해요. 왜? 한 번 오버헤드 드는 김에 한 블락을 가져와야지. 그러면
첫 번째 명령 말고도 그 인접한 명령어나 데이터가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그 다음 명령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캐시에서 hit이 발생할 거라고. 그쵸? 우리가 라면 박스로 사오는 것처럼. 그건 스페셜 로컬리티라고 해요. 스페셜 로컬리티. 자, 그래서 피지컬 어드레스가 예를 들어 32비트라는 것은 각각의 피지컬 주소는 한 바이트씩 주소가 다 할당이 돼 있으니까 2의 32승 바이트 공간이에요. 4GB 공간. 그래서 이 피지컬 어드레스의 크기는 CPU마다 정해져 있어. 펜티움 프로는 32빗 가상 주소, 32빗 피지컬 어드레스를 사용해요. 요즘에 i7은 아마 32빗보다 64빗을 사용할 것 같은데 64빗까지 실제 D램을 설치할 가능성이 없어서 그거보다 좀 줄여서 아마 실제 구현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50빗만 해도 D램 스페이스가 충분히 크니까 그 이상 필요 없거든. 왜냐하면 어드레스 버스도 에어리어를 차지하니까. 가상 주소도 마찬가지. 프로그램이 그렇게 뭐 2의 64바이트까지 크지 않으니까 실제 64빗 프로그램 공간, 가상 메모리, 64빗 피지컬 메모리를 다 구현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어드레스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자, 32빗 피지컬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경우 4GB고 우리가 32KB 캐시, i7 같은 경우 퍼스트 레벨 캐시가 32KB 캐시예요. 그리고 각 블락이 여기 요 칸 한 칸은 한 워드인데 한 워드가 4바이트 가정하고 있으니까 16바이트 블락을 가정하면 32kB를 16바이트로 나누면 2048개의 캐시 블락, 메모리 블락을 저장할 수 있죠. 2048개의 캐시 블락이 있는 거고 메모리는 2의 32승 바이트가 2의 16승, 2의 16승이 아니라 2의 4승 바이트로 나누니까 2의 28승계의 메모리 블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다 여러분이 한 번씩은 들었을 텐데 fully associative 캐시는 뭐죠? 어떤 특정 메모리 블락이 캐시 2048 블락 어디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이게 fully associative 캐시예요. 어떤 곳에든지 어떤 한 블락이 올 수 있다. 그러면 메모리 블락에서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캐시에서 그 내가 찾고자 하는 블락이 캐시에 있냐 없냐를 찾아할 때는 각 가져온 블락마다 뭐를 저장해야 돼요? 그 메모리 블락에 블락 주소를 저장해 놔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이거 전에 가져왔던 거야 구별할 수 있잖아. 그 블락 주소는 바로 이 28빗 상위 주소가 되는 거고 그거를 태그라고 해요. 태그. 28빗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메모리 블락 몇 번째 2의 28승 블락 중에서 몇 번째 블락이다. 그러면 CPU가 아까 얘기했던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거쳐서 가상 주소가 피지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에서 보내지면 상위 28빗 주소가 메모리 블락의 주소가 되는 거고 그 주소를 가지고 얘는 2048개 어디든지 올 수 있으니까 다 서치해야 되죠. 비교해야 돼. 하나라도 이퀄이면 캐시 hit이 되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비교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교기 28빗짜리 컴패리터가 2048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한 번에 동시에 딱 비교해서 hit이 있으면 hit이고 없으면 미스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매치하는 태그가 있고 그 블락에 밸리드라는 건 처음에는 가져왔을 때는 랜덤하게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으로 되어 있다가 가져오면 1로 셋되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쉐어링에 의해서 DMA라든지 캐시 코어런스 때문에 다른 코어가 또 같은 블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업데이트하면 이 블락을 지워줘야 돼요. 그러면 인밸리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밸리드 bit을 가지고 있고 만약 그 블락이 밸리드하고 태그가 매치됐다면 캐시 hit이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fully associative 캐시라고 한다. fully associative 캐시라고 하고 이쪽 캐시 구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실제 명령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램이 있고 SRAM, 태그를 저장하는 태그 램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서 불러요. 얘는 이제 부가적인 하드웨어지. 여기에 대한 이 블락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태그 램만 보면 사실은 여기는 태그 주소들이 저장되어 있고 주소 가지고 주소를 서치하니까 사실은 요렇게만 보면 요게 메모리라고 생각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서치하잖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서치하죠. 전체를 동시에 비교해서. 그래서 요 파트를 우리가 되게 content addressable memory, 컨텐츠를 주소로 사용해서 바로 서치하니까 그래서 CAM이라고 불러요. CAM. CAM이라고 또 부른다.
이런 fully associative 캐시는 다 좋아. 힛 하려면 컴패리전 한 번만 하면 돼. 그러면 힛인지 미스인지 아니까 굉장히 힛 빠르고 컴패리전 한 번 하는 시각이니까 28빗 컴패리터는 동시에 비교할 수 있죠. 비트마다. 그러니까 비트 컴패리전 엑스클루시브 노아 한 번 하면 되니까 굉장히 빨리 서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2048개 블락 어디든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빈 곳이 있으면 가져올 수 있으니까 2048개 캐시 블락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히트 레이셔도 그 뒤에 나오는 구조에 비해서 제일 높아요. 문제는 이 태그가 28빗 태그가 이렇게 태그램이 사이즈가 크고 그것보다도 더 부담이 되는 게 이 컴패레이터의 개수가 각 블락마다 하나씩 2048개가 존재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 노아인데 익스클루시브 노아 게이트는 여러분 익스클루시브 오아랑 마찬가지로 낸드나 노아보다 훨씬 복잡하죠. 낸드 4개인가 뭐 몇 개 필요했었잖아. 그게 28개씩 필요하니까 컴패레이터 하나에 이 사이즈가 커져서 면적이 커져요. 그래서 fully associative 캐시는 다 좋은데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아주 작은 캐시나 성능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에만 사용을 해요. 오케이? 자, 그게 fully associative 캐시고, 그러면 그 반대 방향은 뭐냐? 야, 우리가 캐시라는 걸 하면 로컬러티를 이용해서 메모리까지 가지 않고 CPU 내부에서 이제 캐시에서 가져올 확률이 95% 이상이야, 일반적으로. 다 좋은데 너무 사이즈가 커지는데 저거를 좀 제한을 두면서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디렉트 맵드 캐시예요. 디렉트 맵드 캐시는 메모리 블락마다 걔가 갈 수 있는 캐시 블락 2048개 중에 한 곳씩만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아까 2의 28승계의 메모리 블락인데 얘를 다시 2048개씩 쪼갠 거예요. 처음 2048개, 두 번째 2048개,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처음 2048개, 첫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 이렇게 매핑하면 메모리 블락의 주소가 결정되면 그 블락이 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죠? 그러면 그 블락만 뒤집으면 돼. 거기 있든지 없든지야. 그럼 비교기 하나면 돼요. 그게 디렉트 맵드 캐시야. 그럼 아까 28빗 태그 중에서 2048개씩 잘랐으니까 28빗 태그에 로어더 11비트. 그게 2048개니까 그게 다시 인덱스라고 불러요. 그것만 인덱스를 알면 네가 2048개 중에 몇 번째를 뒤져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나온 게 디렉트 맵드 캐시 구조예요. 그래서 그 전에 28빗 태그였었는데 그 중에 밑에 11빗, 옵셋은 블락 안에서의 바이트 위치니까 이건 제껴두고 요 인덱스를 가지고 디코딩을 해보면 야, 네 태그는 전체 원래 태그였는데 요 인덱스를 보니까 요 블락만 갈 수가 있어서 여기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거기 있는 태그랑 나머지 17빗 태그랑 비교해서 이퀄이면 히시고 이퀄이 아니면 거기 외에는 갈 곳이 없으니까 미스가 되는 거예요. 갈 곳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컴패레이터 하나만 있고 대신에 디코더 하나가 추가되죠. 근데 디코더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봤듯이 엔드 게이트들이야. 익스클루시브 노아 28개 있는 컴패레이터보다는 엔드 게이트 하나씩 있으니까 훨씬 작죠. 사이즈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뭐가 더 빨라요? 디렉트가 빠른가? 풀리 어소시에이티브가 빠른가? 뭐가 빨라요? 풀리가 빨라. 왜? 풀리는 비교 한 번 하면 돼. 비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얘는 비교하기 전에 디코딩 한 다음에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빠르게도 풀리가 다 좋아. 뭐든지 다 좋아. 크기니까 문제인데 얘는 조금 느려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메모리 액세스를 이렇게 빨간 블락만 액세스하게 되면 다른 곳 다 비어 있는데 계속 같은 블락으로만 가니까 충돌이 생겨가지고 캐시 블락을 다 활용을 못하죠. 계속해서 미스가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컬리전 미스라고 하고 컬리전 미스 혹은 컨플릭트 미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크기, 우리가 크기를 얘기할 때는 데이터 램만 얘기해요. 같은 크기로 할 때 물론 태그 사이즈가 적긴 하지만 태그도 그렇고 주변 회로가 적지만 같은 32KB 캐시라면 풀리가 성능이 더 좋겠지. 어? 그게 디렉트 맵드 캐시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1KB 경우 풀리면은 약 미스율이 8%인데 디렉트 맵트는 13%가 좀 넘게 나와요. 이만큼 차이가 난다. 나머지가 콘플릭트 미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32KB 캐시면은 미스율이 2%도 안 되죠?
근데 디렉트는 2%가 좀 넘죠. 그만큼의 컨플릭트 미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데이터 램을 가진 캐시 경우에 히트율이 떨어진다. 히트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항상 가장 정답은 중도야, 중도. 중간으로 가면 돼. 우리 민주당이랑 한국당이랑 맨날 싸웠는데 둘 다 문제가 있어.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가운데로 가면 이게 주장할 때 자기 주장이 잘 안 먹혀. 항상 극단 쪽이 먹히거든,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하여튼 항상 왔다 갔다 하지, 그쵸? 그래서 실질적인 가장 한 곳에만 가는 건 너무 제한적이지 않니? 한 곳 말고 각 메모리 블록마다 갈 수 있는 곳을 2곳씩 만들자. 그럼 갈 수 있는 길이 2개가 있죠? 그러면 two-way associative 캐시가 되는 거예요. two-way associative 캐시.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캐시를 아까 2048개의 블록인데 걔를 1024개의 뱅크 2개로 나눴어. 1024개의 뱅크로 나누고 한 뱅크에는 웨이 제로 뱅크, 웨이 원 뱅크에서 블록이 2개씩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는 2의 10승 1024개의 셋이 있는 거고, 자, 여기 뱅크 제로에 1024개, 뱅크 1에 1024개 있는 거고, 셋 제로, 셋 1, 셋 2에 셋 1023까지 있는 거야. 그래서 각 주소, 인덱스는 10비트가 필요하죠? 10비트 가지고 결정하면 특정 셋이 결정되는 거고, 그 셋에 2개의 블록, 웨이 제로 뱅크하고 웨이 원 뱅크에 한 블록씩 있는 거야. 여기가 차 있으면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메모리를 아까 2의 28승계의 블록을 1024개 뱅크 크기로 잘라. 1024개 잘라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 블록은 웨이 제로 뱅크의 첫 번째 블록이나 혹은 웨이 원 뱅크의 첫 번째 블록이 갈 수 있는 거야. 한 곳마다 2곳씩 갈 수 있게 길을 좀 릴렉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이해하려면 이게 뱅크가 병렬로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거 첫 번째가 한 셋이고 두 번째 셋, 마지막 셋 이렇게 해서 1024개의 셋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셋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덱스로 가지고 내가 갈 셋만 셋 인덱스라고 하거든. 결정하는 거고, 그러면 뱅크 제로, 뱅크 원 블록 하나씩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갈 수 있어요. 한 곳이 비어 있으면 다른 곳에 갈 수 있고, 둘 다 차 있으면 둘 중에서 잘 안 사용할 걸 쫓아내면 돼. 그렇죠? 그것을 two-way associative 캐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는 아까 셋을 결정할 때는 10비트만이 필요하니까 10비트 인덱스를 추측해서 디코딩하면 그 셋이 결정되고, 여기 셋에는 웨이 제로 뱅크의 한 블록, 웨이 원 뱅크 한 블록이 있어 두 군데죠. 둘을 동시에 비교해야 둘 다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군데 중에서 비교해서 매치가 일어나면 히시고 없으면 미스가 되죠. 이것을 이제 two-way associative 캐시라고 해요. 그러면 얘를 억세스할 때는 실제로 데이터 블록을 동시에 억세스해서 둘 중에서 실제로 hit이 발생한 곳을 셀렉션해줘서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먹스를 한 번 더 통과해야 돼서 디렉트 매프에 비해서 디코딩, 컴패리즌 플러스 먹스 시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더 느려져요. 약간 더 느려지지만 컴패리터는 하나 추가되고 디코더는 하나지. 컴패리터 하나 추가됐는데 아까 컨플릭트 미스는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2A만 돼도 많이 줄어들죠? 그렇죠? 컴패리터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약간 느려지긴 했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세서에 구현된 캐시는 associative 캐시 형태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i7도 first level, second level, third level 캐시가 다 associative, A to A associative 캐시로 구현되어 있다. 왜? A to A쯤 되면 크기가 커지면 거의 fully associative 캐시랑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컨플릭트 미스의 비율은 이게 차이가 없어지다가 나중에 좀 다시 커지기도 해. 상대적인 거니까. 근데 하여튼 A to A 정도면 대략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associative 캐시 형태로 구현한다. 이해되죠? 세 가지 기본 구조는 알겠죠? 그래서 그 밖에 여러분한테 할 거는
리플레이스먼트 폴리시는 뭐냐? 만약에 세도시에이티브 캐시면은 아까 웨이0, 웨이1 한 셋에 두 블락씩 들어있는 거죠. 둘 다 차 있으면 새로운 미스가 발생하면 하나를 쫓아내야 되겠죠. 그때 어떤 걸 쫓아낼 것이냐. 기본적으로 LRU라고 하는 스킴을 써요. LRU는 그 두 블락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된 걸 쫓아내는 거예요. 미래에도 가장 오랫동안 사용 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LRU를 정확하게 모델링 하려면 블락마다 사실은 타임스탬프가 있어야 되고 복잡해. 그래서 실제로는 슈도 LRU 형태로 구현을 해요. 비슷하게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LFU를 쓰는 한 비트만 쓰면 각 셋에서 한번 주기적으로 그 셋에 있는 블락을 모두 이 레퍼런스 핏을 0으로 이니셜라이즈 한 다음에 중간에 참되는 건 1로 만들어놔. 그 다음에 인터벌마다 리셋 시켜놔. 그러면 리셋 시키기 전에 그 리플레이스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참조된 거 1 빼고 0으로 리셋되어 있는 거 아직 그동안 그 인터벌이 참조 안 된 거지. 걔를 쫓아내는 거야. 오케이. 한 비트만 가지고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고, 2빗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런 스킨들이 있고, 사이즈가 커지면 LRU보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랜덤하게 추출해도 돼. 그래도 성능에 큰 차이가 없어. 그냥 사이즈가 큰데 뭐 A에서 뭐 어떤 걸 쫓아내도 랜덤하게만 하면. 근데 랜덤도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슈도 랜덤, 해싱 같은 걸 이용해서 비트, 메모리 주소 비트로부터 익스클루시브 OR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합해서 어떤 특정 비트를 셀렉션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랜덤을 모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형태로 구현한다. 라이스루 라이트백 캐시는 이건 라이트 펄리시인데, 라이스루는 캐시에 쓰면서 그 다음 레벨, 걔가 캐시건 메모리건 다음 레벨에도 같이 쓰는 캐시를 라이스루 캐시라고 하는데, 라이스루 캐시가 설계하기도 쉽고 메모리도 항상 업데이트하니까 메모리가 컨시스턴트하고 좋은데, 문제는 캐시를 쓰면 장점이 CPU 외부로 가는 트래픽을 줄인다고 그랬죠? 캐시 안에서. 근데 얘는 라이트 할 때마다 라이트 트래픽이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래서 트래픽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성능이 떨어져. 그래서 요즘엔 이 라이스루 캐시를 안 쓰고 라이트백 캐시를 써요. 그 말은 뭐냐? 라이트가 일어나면 실제로 캐시만 라이트라고 메모리는 신경 안 써. 메모리 언젠가 라이트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느냐? 그 블락이 리플레이스에서 쫓겨날 때 라이트를 해요. 그럼 그 블락이 모디파이 됐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캐시 블락마다 아까 밸리드 빗 말고 더티 빗 혹은 모디파이드 빗이라는 추가적인 비트가 있어서 그 블락이 라이트가 되는 경우에는 쫓겨날 때 뒤에다 써준다. 알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캐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스는 이렇게 세 가지의 C 타입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컴펄서리 미스 혹은 콜드 스타트 미스라는 건데, 이거 뭐냐? 메모리 블락, 어떤 메모리 블락의 첫 번째 액세스, 제일 처음 액세스한 건 캐시에 있어요, 없어요? 처음 액세스했는데 캐시 가져. 캐시가 무한대로도 어쩔 수 없어. 처음 액세스한 건 캐시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컴펄서리 믹스 혹은 콜드 스타트. 처음에는 첫 번째 액세스는 항상 없으니까 그걸 콜드 스타트 미스라고 해요. 두 번째 캐패시티 미스는 뭐예요? 크기가 좀 더 컸더라면 남아있었을 텐데 꽉 차면 쫓겨나죠? 그래서 발생하는 거. 한번 들어왔던 건데 다시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또 미스, 액세스가 일어나면 캐패시티 미스. 컨플릭트 미스는 다른 데 비유있어도 계속 같은 블락으로 매핑이 일어나죠. 아까 콜리전 미스 얘기했죠. 디렉트 맵트, 세도시에이티브 캐시 같이. 그래서 발생하는 것을 컨플릭트 미스라고 해서 미스를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드 스타트 미스는 뭐예요? 캐시가 무한해도 콜드 스타트 미스는 발생하죠. 캐패시티 미스는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캐시라도 걔는 컨플릭트 미스가 없는 거지. 모든 블락이 다 차면 결국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새로 들어온 건 미스가 발생하죠. 그때 쫓겨나는 거 나중에 다시 액세스하려면 미스잖아. 그런 거를 캐패시티 미스. 컨플릭트 미스는 얘는 디렉트 매트나 세도시에이티브만 발생하지 풀리는 다 이용하니까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구별해 보면 실제로 컴펄서리 미스는 굉장히 작아. 1%에 뭐 이거 한 0.1%쯤 되나? 아주 작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번 가져와서 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가 이펙티브한 거지. 그 캐패시티 미스에 의한 게 이 녹색 부분이고, 여기 이제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캐시의
미스율이고, 그 바로 위가 8A 세더시에이티브 캐시, 그 위가 4A, 여기가 2A, 여기가 디렉트 뮤트 캐시. 그러니까 요만큼이 컨플릭트 미스예요. 그래서 2A, 4A, 8A 하면 상당히 줄이죠. 컨플릭트 미스들을 이렇게 줄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캐시 크기를 더 늘리게 되면, 이렇게 1MB로 늘리게 되면 컨플릭트 미스가 줄었다가 나중에 다시 좀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막 이러죠.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 우리가 컴퓨터 구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지? 이제 약간 리뷰가 끝난 것 같은 데 얘기하면 우리는 1학년 수업 과정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물리, 화학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공부 잘 안 되잖아. 그리고 뭐 강사들이 하고 그래서 그거 싹 없애고 1학년부터 내가 하면 내가 싹 나보고 바꾸라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파이썬, C, 뭐 딥러닝의 기본적인 기계학습 배우고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 뭐 논리회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그러면 처음부터 막 재밌잖아, 그렇잖아. 논리회로 재밌었죠. 데이터 시스템 재밌잖아. 컴퓨터 구조도 재밌고. 우리 사실 전기전자 컴퓨터는 배울 게 많거든. 분야가 굉장히 넓어서 컴퓨터만 해도 많은데 전기전자 분야까지 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영대랑 그 전기전자 이중 전공한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수석하던 학생이 있었는데 경영대 과목에서 3학기 동안 배운 거를 이 전기전자 한 과목이 다 안 돼. 한 과목 배울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거 컴퓨터 구조도 내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더 많어.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 배울 거 많죠. 그런 학문들이 모여 있는 게 전기전자 공학부고 여러분은 전공을 잘 선택한 거야. 괜히 들어갈 때는 뭐 의대법대 하는데 농담 한마디 더 하면 여러분이 공대 갔을 때는 내가 공부 더 잘했으면 의대 갔을 텐데 하잖아. 의대생 부러워하죠. 의대생의 요즘 목표는 뭐 어디 무슨 병원 차린다고 병원 차리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하잖아. 돈이 투자해야 되니까. 목표가 의과대학 교수가 되는 게 목표야. 학교 병원에 남아는. 근데 내 친구들 의대 교수한 친구들은 공대 교수를 부러워해. 체인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공부 잘하면 학교에 또 남을 수 있잖아, 그렇죠? 뭐 시간도 여유 있고 뭐 여행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컴퓨터 구조의 이퀘이션이 별로 없어. 우리는 수식이 필요 없어. 통신 이쪽으로 하면 수학으로 많이 해서 난 너무 이론적인 거 싫어해. 쓸데없이 막 자기네 뭐 온 어디에서 막 가정을 막 해놓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게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컴퓨터 쪽은 거의 다 프랙티컬해. 컴퓨터 쪽에서 너무 이론적인 거는 별 인기를 못 받아. 그래서 그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수식은 여러분 지금까지 본 수식이 뭐죠? 그거밖에 없었죠? 프로그램 실행 시간은 프로그램 사이즈 곱하기 CPI 곱하기 클럭 사이클 그게 다야. 성능 높이려면 실행 시간 줄여야 되니까 각각 줄이면 되지. 자, 공식 하나 더 나왔어. 이제 한 반쯤 지났잖아 우리. 딱 이거야. 이 중요한 공식이. 메모리 시스템 캐시의 성능을 높이려면 이 공식을 해야 돼. 히트 타임 플러스 미스 레이트 곱하기 미스 페널티야. 그 말은 뭐냐? 실제로는 메모리 액세스 타임은 원래 D램까지 가야 되지 메모리. 근데 실제로 D램까지 안 가거든. 왜냐면 우리는 캐시가 있으니까. 캐시에서 가져올 확률이 아까 98%, 99% 되죠? 32kB만 되죠? 처음에 캐시를 뒤져. 히트타임. 여기서 끝나면 끝난 거야. 근데 캐시가 인피니트 하진 않으니까 거기서 또 인피니트 해도 미스가 있죠? 그래서 미스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메모리 액세스 해야 돼. 그게 미스 페널티야.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돼? 그럼 히트타임도 줄여야 되고 미스 레이트도 줄여야 되고 미스 페널티도 줄여야 되죠? 이거를 줄이는 테크닉들이 캐시도 다 있어. 우리 대학원 수업 참가한 학생 공부했죠? 뭐 프리패칭, 콜드 스타트 미스 줄이는 거, 그거 없애는 거, 뭐 컴플릭트 미스 없애는 거, 히트타임 줄이는 거, 미스 페널티 줄이는 방법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캐시가 점점 복잡해져. 여러분한테는 간단한 캐시 구조만 강의하는 거예요. 학부에서는. 자, 그래서 만약에 캐시 액세스하는데 캐시 액세스인데 원 사이클 걸리고 미스 레이시 5%고 미스 페널티가 200 사이클이다. 그러면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하면 이 메모리 하이라키의 성능은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히트타임 1 더하기 미스 레이 0.05 곱하기 200 하니까 어떻게 돼요? 평균 메모리 액세스 타임은 11 사이클. 캐시보다 11배
오래 걸린다. 그러면 딱 보기에도 만족스럽지 않잖아. 캐시 히트율이 95%인데도 11배씩 걸리면 이게 메모리 성능이 잘 안 나온다고 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 캐시를 하나 더 둬야 돼. 그게 멀티레벨 캐시예요. 그래서 캐시 L2를 넣어. L2는 L1에서 미스한 거를 커버해야 되니까 더 커야 되고, 크니까 좀 더 느리겠죠? 그래서 L2에 히타임을 4사이클, 미스레이트 1%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0.05 곱하기 원래는 200이었는데 200이 아니죠. 이제는 거기서 리커시브하게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공식이 여기 취한대. 그래서 여기서 L2에 히트하면 이걸로 끝나는데 그걸로 안 되니까 미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미스 페널티는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그쵸? 그럼 어떻게 돼? 1.3으로 줄어들어. 이건 상당히 좋아지지. 그래서 멀티레벨 캐시가 왜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캐시는 퍼스트 레벨 캐시가 4사이클, 세컨드 레벨이 한 15사이클, 16사이클 이렇게 걸리고, 서드 레벨 캐시는 한 40사이클, 30사이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L2 가지고 안 돼. 그래서 L3가 더 들어가. 나중에 L4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점점. 왜냐? 메모리가 점점 멀어지니까 이 중간에 갭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메모리 하이라키다. 그 L2가 L1보다 사이즈가 더 크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i7은 다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블럭 사이즈가. 요 블럭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가 크니까 예를 들어 32kB이면 블락이 64바이트 블락을 쓰거든. i7은. 그러면 512개의 블락이 있는 건데 L2 크기가 얼마 정도인데 L2 약 1메가면 훨씬 더 많지. 그치? 512K나. 블락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거지. 오케이? 원래는 여기 다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크기가 커지면 블럭 사이즈도 일반적으로 커지는 게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했지. 요 식이 있을 텐데. 여기 뒤에 있나? 블럭 사이즈가 커지면 이 더 많은 바이트를 가져야 되니까 미스 페널티도 커지고, 이게 블락이 커지면 미리 가져와 스페셜 로컬티 익스플로이트 할 수 있고 미스율이 떨어지다 나중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대충 캐시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맞는 옵티멀한 블럭 사이즈가 있는데 크기가 커질수록 블락이 좀 더 커진다고. 우리 여러분이 라면 생각하면 멀리 갈수록 한 번에 많이 가져오죠. 그런 형태로. 근데 이제 i7 같은 경우는 블락 사이즈가 다 다르면 코헤런스라고 그래서 블락 사이즈들 간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여러 코어에서 가지고 있을 때 누가 새로운 걸 만들면 얘를 지어줘야 되는데 캐시 하이라키가 여러 개 있으면 이걸 지우는 게 복잡해져. 근데 블락 사이즈 같으면 좀 더 쉽거든. 그래서 i7은 블락 사이즈를 다 64바이트로 통일해서 써요. 오케이? 그건 좀 디테일이고. 자, 여기까지 리뷰.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진도로 들어가서 우리는 D램과 S램, 다이내믹 램과 스태틱 램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스태틱 램은 뭐냐? 여러분이 논리에서 배운 레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레치란 게 뭐예요? 이 루프가 있는 거예요, 루프가. 그래서 전원이 루프라는 것은 계속해서 쓰고 있죠? 돌아서 그 값이 또 들어가잖아. 전원이 VDD랑 그라운드 시그널이 들어오면 현재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루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레치 구조고, 레치 구조로 된 메모리를 스태틱 램이라고 해요. 스태틱 램이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여러분이 뵀던 캐시, 레지스터, 버퍼, 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 물론 디스크나 이런 거 빼고 CPU랑 메모리만 봐서 메모리만 D램이고 CPU 내에 있는 모든 메모리 숫자는 다 S램이다. 알겠죠? 다 S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지컬 어드레스, 그 다음에 D램, 얘네들만 좀 특이한 거지 다 버추얼 어드레스고 다 S램이야. 알겠죠? S램이다. 다이나믹 램은 뭐냐? 얘는 루프 형태로 안 돼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트랜지스터 하나야. 트랜지스터 하나가 원래는 스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또 마음이 급해지는데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면 또 늦어질까봐 잘 들어요. 집중해서. 이게 이제 어디다 이렇게 차징을 해서 그다 이를 저장해 놔. 그러면 여기 NMOS라는 트랜지스터야. 모스 트랜지스터야. 그러면 얘가 사실은 트랜지스터는 뭐다? 스위치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CMOS라고 해서 여기
NMOS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거, 그게 인버터죠. 그 PMOS를 번갈아 써요. 그래야 전력 소모를 제일 줄일 수가 있어서. CMOS, MOS 로직을 다른 말로 스위칭 로직이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각각의 복잡하게 트랜지스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저걸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다 로직 게이트로 봐요. 뭐냐? 스위치다. 스위치다. 그래서 얘는 뭐야? 워드 라인이 하이면은 스위치가 연결된 거야. 워드 라인이 로우면은 이게 스위치가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거야. 이 스위치가 디스커넥트 됐으면 얘가 캐퍼시터스가 역할을 하니까 얘가 VDD 아까 차징한 일값을 저장하고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스위치를 사용해서 스위치를 딱 꺼놓으면 현재 값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트랜지스터 하나 가지고 메모리 소자로 사용하는 걸 다이나믹 램이라고 해요. 그러면 메모리 소자가 싱글 빛의 트랜지스터 하나니까 굉장히 컴팩트하게 설계할 수 있고 메모리 용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주 메모리로 항상 D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용량이 크니까. 근데 이 트랜지스터, 이 스위치가 뭐냐? 불완전한 스위치예요. 왜? 우리는 세마이 컨덕터라고 그러잖아. 전류를 통하는 것도 아니고 안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딱 디스커넥트 하면 떨어져 있으면 전류가 안 통해야 되는데 질질 흘러. 전류가 새. 그걸 뭐라 그래요? 리키지 커런트. 그렇기 때문에 여기 VDD, 일값을 저장해 놔도 얘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스위치는 꺼져 있는데도 줄줄 흘러서 나중에 디스차지가 돼. 방전돼. 알겠죠? 레치랑 아까 SRAM이랑 달리 얘는 계속해서 루프를 돌기 때문에 값을 유지하고 있는데 얘는 값을 유지 못하죠? 오케이? 값을 유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주기적으로 다시 그 값을 읽어서 써줘야 돼. 그거를 뭐라고 해요? 그걸 리프레시라고 해요. 그래서 D램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D램은 리프레시가 필요하다. 이 로직은 이걸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면 돼요. 여기 차징하려면 여기다가 1이나 0을 놓고 1을 차징해 놓고 이 워드 라인을 셀렉트하면 이 워드 라인이 디코더 인풋이 이렇게 들어와 셀렉션 되거든. 그럼 이게 연결되면서 이 값이 이렇게 차지가 되겠죠. 그게 1을 쓰는 거야. 0을 쓰려면 여기다 0을 걸어놓으면 여기 디스차징이 되겠죠. 그럼 0을 쓰는 거고. 그게 라이트 하는 거고. 리드는 어떻게 돼? 리드는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볼테이지 정도를 놓고 워드 라인을 셀렉션하면 여기 있던 값이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여기 센서 앰플리파이어에서 그걸 증폭해가지고 들으면 얘가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얘가 1인 거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0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1과 0을 구별한다. 뭐 그런 얘기고 리프레시라는 것은 얘가 가만히 놔둬도 새니까 다시 주기적으로 현재 있던 값을 다시 써줘야 되죠. 그러려면 현재 값을 읽어야 돼. 얘가 0인지 1인지 알아야 써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1과 0을 읽어서 다시 라이트 하는 게 리프레시고, 리드 하면 이거 디스트럭티브 하기 때문에 리드 하면 빠져나가잖아. 리드 하는 게 항상 값을 다시 라이트 해야 돼. 다시 한번 읽어왔기 때문에 다시 원래 값을 복원해야 돼서 리프레시는 사실은 리드를 반복하는 거야. 더미 리드를 하면 한번 읽고 다시 쓰게 되니까 자동으로 원래 값을 유지해 줄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설명을 합시다. 나중에 여러분이 VLSI 과목에서 더 배우겠지 뭐.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 안 될 거 없어. 이거 잘 따라가 보면 이해돼. 스위치라는 것만 이해하면 다 이해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SRAM은 실제로 여러분이 래치 배울 때는 낸드 게이트나 노아 게이트 두 개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크로스 커플 돼서. 근데 실제로 SRAM 셀은 이게 인버터예요. 나트 게이트 두 개가 이렇게 래치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루프로. 그래서 하나는 비트파드랑 하나는 Q값, 원래 값, 하나는 Q바. 컴플리먼트하게 둘을 저장하고 있어서 이 워드 라인이 이제 디코더 인풋이 일로 와서 이 셀을 셀렉션 하면 얘가 패스 트랜지스터라고 얘가 아까 스위치예요. 그래서 얘가 하이면 이 값을 읽으면 하나는 1이 읽히고 하나는 0이 읽히겠죠. 그래서 두 차이를 이용해서 얘가 0이 있는지 1이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얘가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트랜지스터 6개가 필요해요. SRAM은. 근데 이제 여기다가 포트라든지 뭐 포트가 추가되면 트랜지스터가 2개씩 추가되고 해서 실제로는 SRAM이면 D램에 비해서 용량이 8배에서 16배 작아요. 왜냐? 훨씬 더 커지거든. 셀 사이즈가. 왜냐? 트랜지스터도 많고 이 와이어도 많잖아. 그래서 면적이 커져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리프레시란 뭐냐. 그래서 얘를 그럼 언제 방전되느냐. 보통의 디바이스들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4에서 64, 몇 밀리세컨드 지나면 방전돼요. 리키지 커런트 때문에 쭉 빠져.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를 썼는데 방전되잖아. 하이에서 로우로 바뀌기 전에 다시 복원시켜주면 이렇게 방전됐다, 복원됐다. 이걸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서스펜드 돼 있으면 얘가 해주는 건 D램의 값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리프레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프레시를 옛날에선 칩셋에서 해줬는데 요즘 D램에서 셀프 리프레시 해요. 그 안에 리프레시 로직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준다. 그 다음에 D램, 메인 메모리 소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멀티플렉스드 어드레스를 써요. 메모리 소자는 원래 주소를 주면 주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근데 주소가 다 핀이거든. 패키지. D램 칩이 있고 그 바깥에 패키지가 있는데 32빗 주소를 쓰면 32빗 주소가 32개 핀이 필요하겠죠. A31부터 A0까지. 근데 핀수가 많아지면 비싸죠. D램은 원래 싼 거거든. 싼 디바이스라. 그래서 실제 D램은 주소를 두 번에 나눠서 줘요. 그 주소를 반으로 쪼개서 하이 오더를 로우 어드레스, 밑에 주소를 컬럼 주소에서 행의 주소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컬럼 주소를 주게 돼 있어.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D램 패키지의 핀수를 반으로 줄일 수 있죠? 그럼 코스트가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 로우 주소를, 로우 디코더에서 어떤 한 로우가 셀렉션 되면 그 로우가 읽어서 이쪽에 컬럼 디코더, 여기 로우 버퍼라는 게 로우가 읽어드리면 그 중에 다시 여기 KB 데이터가 있으면 KB 빼고 N-K의 컬럼 주소 가지고 컬럼 디코딩을 하면 해당하는 컬럼이 읽혀지는 거지. 컬럼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이 이제 심심해서 요즘에 하이닉스 같은 데 잘 나가니까 여러분이 아마 반도체 전공하거나 그래서 잘 나가는 반도체 회사 가야 되겠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가든지 SK 하이닉스를 가든지, 그쵸? 근데 이제 반도체 시장은 항상 이거야.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요즘에는 업이 좀 화랑이 굉장히 커진 거야. 왜? 딥러닝이니 뭐니 하기 때문에 메모리 숫자들이 갑자기 많이 필요했거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랑이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삼성전자 반도체나 어떤 SK 하이닉스 보면 그 D램의 데이터 시트를 다 여러분이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 구조도 잘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기가빗 D램이면 이 1기가빗 D램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1기가빗이면 2에 몇 승 개의 셀이 있는 거예요? 몇 승 비트가 있는 거지? 2에 30승 비트, 바이트가 아니야. 우리 D램 칩의 단위는 비트예요. 1기가 D램, 2기가 D램. 여러분이 메모리 카드 할 때는 몇 바이트, 1기가 할 때는 바이트인데 칩을 얘기할 땐 비트야. 오케이? 1기가비트면 얘를 이렇게 어레이로 구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소가 15바이 15로 되어 있다고. 2에 15승 바이 2에 15승 하고 각 셀이 한 비트씩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거를 이렇게 2에 15승 바이 2에 15승 바이 1. 셀 사이즈가 1비트야. 근데 이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1기가빗 D램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한 메모리가 4비트씩 출력하게 되는 셀은 4씩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2에 14승 바이 2에 14승 바이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로우, 얘가 칼럼 주소, 얘는 각 칼럼의 폭이 되는 거야. 걔가 한 번에 읽어드리는 거야. 이런 게 여러 가지. 8짜리도 있고 16짜리도 있고 컴퓨터 시스템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이나 CD 들어가는 요즘 D램이 컴퓨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 형태의 구조가 있고 여기서 K라는 것은 그 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64K 바이 1빗 D램이다. 64KB D램이지. 그러면 64K면 2에 몇 승이에요? 2에 16승. 그러면 로우 주소, 칼럼 주소고 셀 사이즈가 1빗짜리니까 16빗 주소인데 8비트씩 들어가겠죠? 멀티플렉스에서 쓴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소는 A0부터 A7까지 이 칩에, D램 칩에 어드레스 핀은 8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로우 주소 주고, 그 다음에 로우 디코딩해서 한 로우가 셀렉션 되면 같은 핀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컬럼 주소를 주면 해당하는 컬럼이 디코딩이 되게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퍼레이션 하는 주소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먼저 로우 주소를 어드레스 핀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버스에 올려놓은 다음에 얘가 어드레스가 줬다는 걸 메모리 칩에 알려야 되잖아. 나 어드레스 줬어. 그러려면 약간의 프로토콜이 필요하죠. 첫 번째 뭐를 해서 로우 어드레스 스트롭. 얘는 뭐냐? 야, 나 어드레스 핀에다가 지금 로우 주소 줬어 하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게 딱 들어오면 그때 로우 주소를 D램 칩이 받아들여서 디코딩이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얼마 지나면 이제 한 로우가 패치 되겠죠. 그 안에 내부적인 로우 버퍼에. 그러면 그 뒤에 같은 여기다가 좀 뒤에다 컬럼 주소를 둔 다음에 컬럼 어드레스 스트롭. 야, 나 이번에 컬럼 주소 줬어 하면 그 다음에 컬럼 디코딩이 일어난 다음에 나중에 데이터 핀에 데이터 아웃이 출력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드쉐이킹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D램 칩들이 모여서 메모리 카드가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 듀얼인 메모리 모듈, DIM 카드라는 걸 들어봤죠? 여러분 뭐 메모리 자기 PC에서 메모리 확장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메모리 확장 해본 사람, 메모리 카드 사본 사람 많잖아. 할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사용, 아니 아직까지 PC의 박스를 한 번도 안 열어본 사람. 잘 버텨왔네 그래도. 되게 열고 싶잖아. 뭘 이렇게 메모리 카드를 꼽는다든가 뭐 CD롬이나 뭐를 교체한다든가 하려면 한번 열어서 뭘 붙였다 뗐다 해봐야지. 그렇죠? 그거 하게 되면 그러면 마더보드 여러분한테 처음 인트로덕션 보낸 마더보드에 이 도토 카드, 이 메모리도 얘도 조그만 PCB잖아. 이게 DIM 카드를 딸이라 그래. 마더 딸. 모기사회야 컴퓨터는. 그래서 도토 카드를 이렇게 쉽게 돼 있고 그 슬롯이 보통 4개 있어요. 그러면 그 4개를 쓰면 그게 최대 이제 용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메모리 카드 이런 DIM 카드에는 대개 8개에서 16개의 메모리 칩이 달려있다, 붙어있다. 그래서 CIM은 뭐냐? 한쪽에만 메모리 카드가 있는데 한쪽에만 메모리 칩들이 달려있는 거를 싱글 인라인 메모리 모듈이라고 해요. 알겠죠? 내가 옛날 거고 요즘엔 다 DIM이에요, DIM. 그래서 대개 앞에 8개, 뒤에 8개에서 16개가 붙어있어, 최소한. 그 16개가 붙어있고 각각의 16개가 4비트씩 출력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16개가 동시 출력하면 64빗 출력이 되죠. 그 64빗이 그 시스템 버스로 출력이 돼서 CPU로 보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동시에 출력해서. 알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16개의 64메가빗 D램 칩이 모이면 얘가 16메가빗인데 바이트로 하면 몇 바이트예요? 8메가바이트죠? 그런 게 16개 있으니까 실제로는 128메가바이트의 D램 메모리 카드가 되는 거지. 요즘에는 아마 한 카드 하나가 한 1기가 이상 하겠지. 그쵸? 알겠죠? 그리고 이제 DIM이 보통 그 스몰 아웃라인이라서 핀수를 약간 적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또 작아서 노트북용으로 사용하고 그러고 노트북에는 큰 거를 꽂을 수 없잖아. 그런 거를 DIM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주 제너럴한 용어들인데 여러분들이 뭐 한 번은 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액세스 타임, 사이클 타임, 레이턴시, 밴드위스 이런 거를 메모리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해요. 메모리 액세스 레이턴시가 얼마냐, 밴드위스가 얼마냐, 뭐 액세스 타임이 얼마냐, 사이클 타임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레이턴시나 밴드위스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도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와이파이 뭐 여러분이 쓰는 게 뭐 기가 bps도 있고 100기가도 있고 뭐 5G 5G가 아니지 뭐지? 와이파이 보면은 5GHz 대역 쓰는 것들도 있죠. 걔들은 또 대역폭이 더 크고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를 한 번은 설명해야 되니까 메모리 입장에서 액세스 타임은 뭐냐? 어떤 메모리 시스템에다가 어드레스를 준 다음에 출력 아웃풋에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인풋은 뭐죠? 인풋은 메모리라면 인풋은 어드레스고 출력은 뭐야? 데이터잖아. 그 데이터라는 게 명령어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액세스 타임이야. 그럼 사이클 타임은 뭐냐? 그거는 액세스 타임은 레이턴시 같은 거죠. 주소를 준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출력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사이클 타임은 내가 계속해서 요청을 보내는 두 요청 사이의 최소 시간. 그게 사이클 타임이야.
우리가 파이프라인으로 치면은 파이프라인 되어 있으면 몇 사이클마다 보낼 수 있죠? 억세스 타임은 뭐가 같아? 레이턴시.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 4사이클 걸린다. 그러면 그게 억세스 타임 같은 거고, 얘가 파이프라인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사이클 타임은 1사이클이지. 다르죠? 메모리 입장에서 억세스 타임은 그 레이턴시 같은 거야. 어드레스 준 다음에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사이클 타임은 요청을 계속해서 보낼 수 있는 시간. 그 중간에 뭔가 파이프라인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요청을 보낼 수 있겠죠? 그게 사이클 타임. 자네 스택 탑. 아니야? 안 졸고 있어? 근데 되게 피곤해 보인다, 그렇지? 괜찮아? 네. 더워서 그런가? 그래서 그걸 억세스 타임이라고. 억세스 타임을 D램 칩 입장에서 좀 더 분리하면 로우 억세스 타임, 컬럼 억세스 타임으로 나눌 수가 있어. 로우 억세스 타임 뭐예요? 로우 억세스 스트롭을 줬을 때 이제 D램이 동작하기 시작하잖아. 그 전까지는 어드레스를 준 다음에 얘가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로우 억세스 스트롭 시그널을 어서트한 다음에 로우 버퍼, 그 내부적으로 로우 버퍼에 그 한 로우가 패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로우 억세스 타임이고, 컬럼 억세스 타임은 컬럼 억세스 스트롭 시그널 준 다음에 아웃풋에 실제 데이터가 출력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것을 컬럼 억세스 타임. 그래서 메모리 억세스 타임은 더 나누면 로우 억세스 타임, 컬럼 억세스 타임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레이턴시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데이터가 출력될 때까지 걸리는 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CPU 파이프라인 입장에서 레이턴시는 우리가 퍼스트 레벨 캐시에서 미스가 일어나면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얘가 세컨드 레벨 캐시, 서드 레벨 캐시는 메모리까지 가서 메모리에서 첫 번째 바이트나 첫 번째 비트가 도착하는 거 있죠. 그게 원래 버스가 패러럴하게 오니까 바이트나 여러 바이트가 한꺼번에 올 수 있지. 첫 번째 데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레이턴시라고 한다. 그럼 밴드위스는 뭐예요? 그럼 초당 얼마나 많이 데이터를 실어 나를 수 있느냐. 우리 전에 버스의 밴드위스 계산할 때 뭐였어? 버스의 클락 스피드에 좌우한다 그랬죠? 클락 스피드랑 버스 폭에 좌우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느냐. 그게 밴드위스예요. 오케이. 알겠죠? 나 혼자 하니까 여러분도 좀 지겨워하는 것 같아서 퀴즈를 좀 내야 되는데, 뭐, 낼 만한 게 있나 모르겠네. 봅시다. 아, 좀 재밌는 게 나왔네. 그래서, 메모리를 어떻게 올가나이즈 하느냐 하는데, 메모리가 한 워드씩 기록되어 있는 거고, 버스도 한 워드짜리에. 그리고, 주소 보내는데 한 사이클 걸리고, 버스에서. D램 억세스 하는데 15사이클 걸리고, 캐시 블락은 4워드로 되어 있고, 메모리는 한 번에 한 사이클에 한 워드씩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캐시 미스 페널티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4워드짜리 캐시 블락인데 미스가 일어나면 이렇게 버스도 한 월드 32빗 월드를 가져가면 한 워드 32빗 버스고 메모리도 32빗 단위로 버스에 출력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르가나이즈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미스 페널티는 어떻게 처음에 버스로 예를 들어 주소를 보내면 원 사이클 걸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 D램 억세스 하는 건 15사이클 걸리고, 15사이클 억세스 한 다음에 이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한 사이클 만에 오죠. 그때 한 워드만 오는데 이걸 4번 반복해야 되잖아. 그러면 캐시 미스 페널티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어드레스, 첫 번째 메모리 억세스, 그 다음에 데이터, 두 번째 워드, 데이터. 이거 4번 하니까 65사이클 걸리죠? 그쵸? 65사이클 걸려요. 근데 만약 이제 이거의 성능을 높이려면 무식한 방법, 제일 간단한 방법은, 야, 캐시 블락이 4워드인데 한 번에 한 워드씩 하니까 이게 너무 느리지 않니? 그치? 한 번에 4워드씩 버스 크기를 늘리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야? 핀 수가 많아지고 이게 마더보드의 에어리어가 커지겠지? 하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 만약에 4워드 하면 한 번에 어드레스 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한 번에 4개의 워드를 동시에 억세스할 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럼 17사이클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메모리 억세스, 데이터 한 번에 보내니까. 그쵸? 이해되나? 2번씩, 2워드씩 하면은 2번 반복해야 되니까 33사이클. 그래서 이 버스의 폭을 넓히면 메모리도 같이 와이드하게 구성을 하면 캐시 미스하는 페널티를 줄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스택 탑.
문제가 뭔가? 저렇게 하면? 설계는 뭐 간단한데? 설계 비용이랄 건 없고, 뭐. 어? 뭐가 문제? 문제. 어? 저렇게 버스 키가 원워드 버스에서 포워드 버스로 바뀌면 뭐가 문제야? 문제 없어? 내가 이렇게 빨리 얘기하면 학생들이 중요점을 간과하는 거 내가 말하는 중에 이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야? CPU에서 그 버스로 가는 핀 수가 아까 32빗 한 워드일 때는 데이터 버스 핀의 개수는 32핀만 있으면 되겠죠? 얘는 뭐야? 4배니까 128개의 핀이 되잖아. 핀 수가 4배로 늘어난 거지. 그리고 그 PCB의 와이어 폭도 커진 거고. 그래서 핀 수가 늘어나면 패키징 코스트가 상당히 비싸. 그래서 코스트는 비싸져요. 근데 이건 뭐야? 버스 핀 수는 그대로 있고 성능은 거의 대등한 걸 만들 수가 있어. 메모리 올가나이제이션은 약간 다르면 그거를 인터리브드 메모리 올가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어떻게 하느냐? 얘는 원워드 와이드고 얘는 포워드 와이드인데 얘는 얘를 뱅크로 쪼개놔. 4개의 뱅크. 그래서 여기 저장할 때 어떻게 되냐면 워드 0, 워드 1, 워드 2, 워드 3, 워드 4,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인터리브 돌아가면서 인터리브를 해놔요. 그럼 주소 하나를 딱 보내. 하나는 메모리 뱅크가 동시에 액세스하는 거야. 하나는 워드 0, 하나는 워드 1, 하나는 워드 2, 하나는 워드 3를 동시에 액세스해. 왜? 주소는 같으니까. 그 다음에 보낼 때는 차례대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메모리 액세스가 15사이클 걸리니까 그거를 오버랩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1, 2, 3, 4 오면 돼. 그럼 어떻게 돼? 아까 그 처음에 17사이클인데 추가적으로 3번 더 와야 되니까 20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스 핀을 그러니까 CPU 핀 수를 증가시키지도 않고도 메모리를 인터리브드 메모리 오르가니제이션으로 구성을 하면은 주소 하나 보내서 4개의 뱅크가 동시에 작동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메모리 액세스하는 속도를 늘릴 수 있다. 밴드위스를 저렇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거의 4배로. 그걸 인터리브드 메모리 오르가니제이션은. 알겠죠? 그래서 메모리가 그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이거가 좀 옵솔리트 했는데 펜티움 3 이그젬플인데 내가 i7을 가져올 뒤에 있긴 한데 i7은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 여러분한테 도저히 설명을 그걸 다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펜티움 3, 펜티움 4도 비슷해요. 펜티움 4나 펜티움 3, 펜티움 프로 다 비슷한데 그걸 가지고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펜티움 3는 펜티움 4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4세대 X86 아키텍처예요. 펜티움 프로랑 같은 구조야. 원래 펜티움 프로에서는 여러분이 처음에 그림을 기억하면 걔는 CPU 칩 바깥에 세컨 레벨 캐시 칩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멀티 칩 모듈 형태로 패키징 되어 있었거든. 근데 전에 기억하지만 펜티움 프로가 성능이 그 당시 인티저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그랬죠? 인티저 스펙 성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 인텔에서는 최초로 2,000불짜리 칩이었어요. PC용이 아니야. 비쌌어. 왜냐? 펜티움 프로에는 세컨 레벨 캐시가 SRAM으로 만들죠. 물론 SRAM으로 만드는데 그게 CPU 클락이랑 같은 속도로 동작하고 CPU 칩 내부에 CPU 코어랑 펜티움 그 세컨 레벨 캐시가 동시에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그 SRAM을 삼성 걸 못 쓰고 인텔이 자체 설계했어요. 자체 설계한. 근데 펜티움 2는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요? 펜티움 프로는 그래서 2,000불짜리 칩이고 서버용으로 쓰는데 그거 2,000불짜리 칩을 PC에 쓸 수 있나? PC에는 못 쓰잖아. 너무 비싸니까. PC 가격이 2,000불이 안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PC용으로 만들 때 이 사람들이 펜티움 2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 펜티움 프로를 쓰는데 아까는 펜티움 프로랑 인텔이 설계했으니까 같은 클락에 동작하는 세컨 레벨 캐시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오프 칩으로 그 삼성의 SRAM을 쓴 거야. 그리고 얘는 얘로 캐시를 설계하고 얘는 그 CPU 클락의 2분의 1로 동작을 해요. 느리게. 그래도 아까 펜티움 구조랑은 확실히 다르죠? 펜티움 프로 제너레이션이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자기네가 펜티움 2라고 얘기한 거예요. 펜티움 2. 근데 펜티움 3로 갑자기 또 펜티움 3도 나왔는데 그것도 4세대 X86이라고 그랬잖아. 왜 펜티움 프로라고 했냐면 CPU 칩의 용량이 점점 커져서 바깥에 있던 아까 삼성의 SRAM을 썼다고 그랬죠. 세컨드 레벨 캐시 썼는데 그거 없이 그 캐시를 그냥 온칩으로 CPU 칩 내부에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캐시를 CPU 클락이랑 같은 속도에 동작할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펜티움 2랑은 다른데 또 펜티움 2라고 얘기하긴 뭐하고 펜티움 프로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름으로 한 게 펜티움 3예요. 여러분한테 약간 이 컨텍스트를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이제 기억이 나요? 펜티움 3. 그래서 펜티움 프로의 하나의 베리에이션이지. 그 브랜치지. 그래서 얘가 세컨드 레벨 캐시가 이렇게 이 CPU 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 16KB 인스트럭션 캐시, 16KB 데이터 캐시, 이게 퍼스트 레벨 캐시고 이게 아마 4웨이 세더시에이티브 캐시를 썼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세컨드 레벨 캐시로 256KB의 8웨이 세더시에이티브 캐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 퍼스트 레벨 캐시에서 세컨드 레벨 캐시를 액세스할 수 있는 이 버스의 이름이 원래는 백사이드 버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가 오프칩의 CP핀에 그 펜티움 2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CP칩 안으로 들어온 거고 여기 프론트 사이드 버스라고 부르는 게 이게 메인 CPU 버스예요. CPU 버스고 얘가 이제 메모리로 연결된 버스예요. 그래서 말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뭐 저걸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이거 뭐 퍼스트 레벨 캐시, 세컨드 레벨 캐시 이 정도 크기였고 이렇게 얼가나이즈 되어 있었고 되게 퍼스트 레벨 캐시는 인스트럭션 데이터 캐시가 분리되어 있어요. 인스트럭션이랑 데이터랑 레퍼런스 패턴이 좀 다르거든. 그래서 약간 특화되어 있어. 따로따로 특화되어 있고 이런 거를 뭐 하버드 아키텍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냐? 인스트럭션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분리한 형태를 하버드에서 제안한 컴퓨터에서 처음 사용했기 때문에 하버드 아키텍처라고도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캐시 없으면 그 다음에 메모리로 가야 되죠. 메모리를 가는 그 실제 버스를 보통 시스템 버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시스템 버스라고 하고 이걸 부르는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시스템 버스. 그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고 그 다음은 CPU 버스. 그 다음은 다른 말로 프론트 사이드 버스라고 해요. 프론트 사이드 버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시스템 버스, 프론트 사이드 버스. 여기 CPU 버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 프론트 사이드 버스는 이게 세컨드 레벨 캐시를 연결하는 백사이드 버스에 비해서 얘는 좀 더 느리지. 왜냐하면 프론트 사이드 버스는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거고 백사이드 버스는 캐시를 액세스하는 거니까 캐시 액세스하는 것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캐시로 가는 세컨드 레벨 캐시로 가는 이 백사이드 버스의 폭은 256비트고 클락 스피드는 800MHz. 그러면 얘의 스택 탑, 이 백사이드 버스의 버스 밴드위스는 얼마야? 밴드위스. 초당 몇 바이트를 실어날 수 있어. 밴드위스가 그거야. 그 옆에. 얼마? 계산이 안 돼? 256비트인데 바이트라면 얼마죠? 32바이트. 32 곱하기 800메가면 0.8기가거든. 내가 곱하면 25.6기가바이트 퍼 세컨드가 나와. 오케이? 그 정도는 이렇게 딱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8의 배수 곱셈은 여러분 빨리빨리 나와요. 이게 그렇고. 자, 프론트 사이드 버스. 즉, 시스템 버스는 이 X86은 다 64빗 데이터 버스를 썼거든. 그리고 클락의 스피드가 얘보다 훨씬 느리죠. 133MHz예요. 그럼 얘의 버스 밴드위스는 얼마야? 얼마지? 스택 탑 얼마 나오나? 시스템 버스의 밴드위스. 8바이트 곱하기 133인데 계산이 잘 안 되죠? 1.04. 와, 천재다. 맞아. 1.04GB per second가 나. 그러니까 이 세컨드 레벨 캐시하는 게 훨씬 더 빨라야 되는 거죠. 얘가 빠른 메모리고 이게 버스도 하이라키로 CPU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빠르고 멀어지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빠른 게 백사이드 버스가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프론트 사이드 버스,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PCI 버스, 그보다 더 느린 게 I4 버스, 그보다 더 느린 게 USB 이런 것들이 더 느린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 하이라키처럼 버스
이 컴퓨터 내 그 구성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버스들도 CPU 가까울수록 빠르고 밑으로 갈수록 느려진다. 하이라키지, 그쵸? 그래서 이 밴드위스는 133메가 곱하기 8 바이 퍼 세컨드니까 1.04 기가바이트 퍼 세컨드 정도의 성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버스의 밴드위스를 얘기할 땐 데이터 버스만 얘기하는 거죠. 어드레스는 제어 신호니까 카운트하지 않아요. 우리가 캐시의 용량을 얘기할 때도 데이터램만 얘기했죠. 태그 신경 안 썼죠. 마찬가지. 알겠죠? 자, 그래서 코어에서 인스트럭션이나 캐시 데이터를 액세스하면은 미스가 발생하면 L2로 가고 L2에서 미스가 발생하면 다시 프론트 사이드 버스로 가서 어디로 가요? 칩셋으로 가. 그래서 어드레스가 칩셋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칩셋이에요. 칩셋이 두 개 있는데 위에 있는 걸 노스 브릿지, 밑에 있는 걸 사우스 브릿지라고 해요. 북남. 여기 스택 타 들지 말고 자네. 그래서 얘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 프론트 사이드 버스에 가면 32빗 주소가 이 당시는 32빗 주소를 썼으니까 버추얼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여기서는 다 피지컬 어드레스겠지. 트랜슬레이션이 발생한 후니까. 그게 오면 메모리 액세스 할 때 어떻게 되죠? 로우 어드레스, 컬럼 어드레스 바꿔줘야 되죠. 멀티플렉스 했으니까. 그걸 누가 해줘? 이 칩셋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메모리 버스에서 로우 어드레스, 컬럼 어드레스를 발생시키고 로우 어드레스 스트롭, 컬럼 어드레스 스트롭 시그널도 제너레이션해요. 오케이? 그런 걸 칩셋이 옛날에 해줬었어요. 그러면 여기 메모리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메모리는 아까 같이 메모리 카드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각각이 16개, 8개, 8개, 16개씩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가 아니라 이제 메모리 카드가 최대 4개고 그 중에 실제 동작은 그 중에 하나가 동작하는 거다. 그러면 얘가 이제 로우 어드레스 스트롭이랑 컬럼 어드레스 스트롭 주면 그 메모리 카드 하나가 액티베이션 돼서 걔들이 아까 각각의 16개 그 64메가빗 D램 칩들이 4비트씩 출력하면 모아서 64빗 데이터가 되죠. 64빗 데이터가 이제 흘러서 핀을 통해서 펜티움 3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최대 8바이트가 출력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256KB 세컨 레벨 캐시의 블락 사이즈가 64바이트다. 그러면 몇 번 사이클 해야 돼? 8번 출력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 이제 한 캐시 블락이 모이는 거지. 그래서 이 메모리 카드, 이 당시 메모리 카드가 여러분이 배웠던 64메가빗 D램 칩인데 그런 게 16개 붙어 있고 걔들 역시 133MHz 싱크로너스 D램을 쓰였으니까 클럭에 맞춰서 버스 클럭에 맞춰서 동작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칩셋에는 AGP라고 해서 이게 그래픽이 또 성능이 굉장히 필요해서 그래픽을 연결하는 버스고 여기는 그래픽 칩이 연결되어 있고 얘가 또 뭐랑 연결되냐면 이쪽에 가면 뭐 디스크라든지 이걸 연결하기 위해 페리페럴 버스가 PCI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페리페럴 C가 뭐더라? 뭐 하여튼 PCI라는 게 있어. 근데 PCI라는 게 옛날에 다 버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버스 구조는 뭐라 그랬죠? 느리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에 PCI는 다 PCI 익스프레스라는 걸 쓰는데 걔는 다 포인트 링크예요. 시리얼로 이렇게 포인트 링크 형태로 해서 클락 스피드가 훨씬 빨라져 있어요. 이제 이게 옛날 구조고 요즘에 어떻게 돼 있느냐? 요즘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과거는 메모리 액세스 하려면 칩셋을 통해서 메모리 액세스 했잖아. 그렇죠? 요즘에 이건 i7인데 i7은 어떻게 돼 있어요? 메모리는 CPU에서 바로 연결돼 있어. 그래서 메모리에서 CPU가 직접 D램을 제어해요. 그리고 D램을 액세스하는 채널, 아까 64빗 버스가 3개가 있어. 그래서 3개 채널에서 동시에 해가지고 최대 3채널, 최대 25.6GB per second. 아까 그 시스템 버스의 그 펜티움 3 시스템 버스 밴드위스가 1.04GB per second였죠? 얘는 메모리 밴드위스, 메모리 전용만 이제 25.6GB per second이야. 그만큼 CPU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i7에 오면서 메모리 쪽에 밴드위스도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성능 유지가 안 돼. 알겠죠? 이렇게 3채널에 3.2 지금 클락도 훨씬 빠르게 동작하죠. 왜냐? 포인트 링크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서 빠르게 스위칭할 수 있고 속도가 훨씬 높아졌고 이것도
이건 옛날 i7인데 i7 64빅 프로세서인데 실제 피지컬 어드레스는 요 당시 요거 한 10년 전 거쯤 될 것 같아요. i7 언제 나왔나 모르겠는데 처음 거는 36빅 피지컬 어드레스만 써요. 그 말은 뭐야? 요게 칩셋이거든. 요게 노스브리지, 사우스브리지. 이 칩셋을 써가지고 이 CPU를 써가지고 그 어드레스 할 수 있는 메인 메모리는 최대 64GB. 요즘엔 이게 더 증가돼 있을 거라고. 아까 피지컬 어드레스 64빅 다 구현 안 한다고 그랬죠? 저런 식으로 처음 버전은 작게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QPI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여기 시스템 버스가 있던 자리에 포인트 인터커넥으로 다 바뀌어서 얘가 프론트 사이드 버스를 대체하고 이게 포인트 링크 형태로 되어 있어 클락킹 스피드가 빨라져 가지고 얘도 25.6 GB/s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스템 버스보다 한 24배 정도 성능이 더 증가된 거죠. 증가된 버스를 쓰고 여기에 이제 하이스피드 그 PCI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얘도 과거의 PCI랑은 또 다른 표준이에요. PCI 익스프레스는 걔는 포인트 링크로 되어 있어서 밴드위스가 훨씬 빠른데 스위칭도 빠르고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들인데 되게 여기 그래픽이 여기 붙고 그게 제일 CPU 다음으로 제일 밴드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그래픽이에요. 그래픽. 그래서 GPU도 성능도 많이 필요해서 GPU도 따로 쓰는 거 아니에요? 메모리 밴드위스 제일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DMI라는 링크를 통해서 요 밑에 칩셋으로 연결되는데 DMI 역시 PCI 익스프레스 비슷한 규격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디스크라든지 뭐 USB 혹은 네트워크 이런 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현재 i7은 되어 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좀 디테일인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 실제 이그젬플 이것도 한 예인데 여기 보면 메모리 DDR3 DDR도 이제 버전이 DDR이 이유가 뭐냐면 더블 데이터 레이트 실제 클락에 2번씩 전송을 해요.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그래서 더블 데이터 레이트이고 그거의 버전이 DDR 1, 2, 3, 4, 5까지 나와 있어 지금. 3대 버전이고 여기 위에 칩셋에 I/O 허브에 뭐가 붙어 있어요? PCI 익스프레스 링크를 사용해서 그래픽이 들어있죠? 그래픽이 연결되어 있고 이 밑에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여기 시리얼 ATA 요게 디스크야. 세타라고 하는 디스크고 이것도 과거에는 IDE, Enhanced Data Bus, Enhanced IDE라는 그 디스크 버스를 사용했는데 버스가 속도가 느리니까 얘도 시리얼 ATA에서 얘도 포인트 링크로 다 바뀐 형태의 인터코넥으로 연결된 디스크들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뭐 이런 기가빗 이서넷이라든지 뭐 다른 PCI 익스프레스들이 여기 연결될 수가 있어요. USB를 포함해서. 그래서 위로 갈수록 빠르고 밑으로 갈수록 느려지는 거죠. 디바이스들이. 다음 시간에 버추얼 메모리 공부하도록 합시다.